위험천만하게 거대한 배에 매달리는 사람, 대체 누굴까요? 이들은 바로 도전사입니다. 거센 파도 속에서도 작은 배를 타고 수십만 톤의 선박에 아슬아슬하게 올라타죠. 그 이유는 항만의 모든 정보는 물론 복잡한 항구 지식과 경험을 오직 이들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에 타는 순간 선장에게서 지휘권을 넘겨받아 복잡한 항구를 안전하게 통과시키는 막중한 책임을 집니다. 단 한 번의 실수라도 큰 재앙과 엄청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도전사가 되려면 오랜 경력과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받는 연봉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네요. 끝없이 펼쳐진 하얀 눈과 얼음의 땅, 남극, 이곳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어쩌다 마주친 랜덤 잡학. 남극의 테일러 빙하의 거대한 얼음 덩어리 사이 피처럼 붉은 폭포가 발견된 거죠. 블러드 폴스라 불리는 이 기이한 현상은 처음 발견되었을 때 과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초기 탐사대원들은 이 붉은색이 조류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연구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체는 바로 100만 년 전 형성된 빙하 아래 거대한 소금물 호수였습니다. 이 고대의 호수 물이 빙하의 작은 균열을 통해 지표면으로 아주 천천히 밀려 올라온 것입니다. 호수 물에는 철분이 엄청나게 풍부했는데 이 물이 외부 공기와 만나면서 산화되는 거죠. 즉 산화가 일어난 철 때문에 물이 피피처럼 붉게 변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춥고 어두운 빙하 아래 호수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수백만 년간 고립되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핏빛 폭포의 미스터리는 풀렸지만 극한 환경의 생명체와 지구는 역시나 경이롭네요. 상상해보셨나요? 로봇이 그린 그림이 수십억에 팔리는 세상. 어쩌다 마주친 랜덤 잡학. 미술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이 로봇, 바로 AI 아티스트 아이다입니다. 놀랍게도 아이다는 실제 눈으로 보고 팔로 붓을 움직여 그림을 그려요. 이 로봇이 그린 그림 한 점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죠. 작품명은 AI가 인공지능의 시선으로 신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세계적인 경매장 소더비에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2억 원 정도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상상 초월이었죠. 무려 13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AI 예술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술도 결국 이제 로봇과 AI의 시대가 오는 걸까요? 아름다운 우주, 하지만 이곳은 점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다 마주친 랜덤 잡학. 바로 이 우주 쓰레기 때문입니다. 수명을 다한 위성, 로켓 잔해, 심지어 작은 페인트 조각까지 현재 지구 궤도에는 수백만 개의 쓰레기들이 엄청난 속도로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쓰레기들은 활동 중인 위성이나 국제 우주 정거장에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작은 조각도 치명적이죠. 크기가 큰 쓰레기는 지구로 떨어져 피해를 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쓰레기들이 시속 수만 킬로미터로 움직이고 모양도 제각각이라 잡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우주 쓰레기를 전문적으로 청소하는 위성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 클리어 스페이스 1은 로봇 팔로 쓰레기를 단단히 붙잡아 궤도 밖으로 밀어내죠. 그 외에도 작살이나 그물, 심지어 레이저로 쓰레기의 궤도를 바꾸는 기술까지 연구되고 있습니다. 우주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미래의 우주 탐사와 통신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 손톱보다 작은 도구가 클라이머들에게 목숨과도 같은 물건입니다. 어쩌다 마주친 랜덤 잡학. 이건 캠이라고 불리는 제품입니다. 바위 틈새, 즉 크랙의 설치의 안전을 확보하는 장비죠. 겉보기엔 복잡하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캠은 여러 개의 움직이는 캠 로브와 스프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손잡이를 당기면 로브들이 오므라들고 크랙에 넣고 놓으면 스프링 힘으로 벌어져 단단히 고정됩니다. 로브의 곡선이 특별하게 설계되어 등반자가 추락해 로프가 당겨질수록 로브들이 크랙 벽을 더욱 강하게 밀어내며 마찰력을 발생시켜 마치 쐐기를 박는 것처럼 하중이 가해질수록 더 견고해지는 거죠. 캠의 성능은 떨어지는 높이와 체중에 따라 충격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긴 어렵지만 확실한 건 클라이머들의 목숨과도 같은 존재라는 건 확실하네요. 이 정갈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액체를 만들어냅니다. 한 방울에 무려 1200만 원을 호가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비싼 이 액체, 왜 그럴까요? 어쩌다 마주친 랜덤 잡학. 데스스토커라는 정갈의 독은 1갤런당 약 470억 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을 자랑합니다. 이는 채취하는 게 극도로 위험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 마리에서 얻을 수 있는 독의 양은 0.5mg 정도에 불과하고 직접 손으로 채취해야 해서 엄청난 숙련도가 필요하죠. 이 클로로톡신이라는 특별한 성분은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달라붙는 특성이 있어서 암 진단과 치료 연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독을 이용해 암세포를 빛나게 하거나 암 수술 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활용하려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킹코브라 독, 푸국의 혈액 등 희귀하고 가치 있는 액체들이 많이 있지만 데스스토커 정갈의 독만큼 비싼 건 찾아보기 힘들죠. 치명적인 한 방울의 작은 독이 인류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기여한다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단순한 기호에서 시작해 감정, 뉘앙스, 심지어 복잡한 이야기까지 전달하는 이모티콘은 이제 글로벌 언어가 되었죠. 매일 수십 번씩 사용하는 이 귀여운 기호들, 그런데 이 이모티콘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어쩌다 마주친 랜덤 잡학. 1982년 카네기 멜론 대학의 스콧 팔만 교수는 온라인 게시판에서 오해를 막기 위해 간단한 문자 조합을 제안했죠. 바로 웃는 표정과 찡그린 표정입니다.
이것이 텍스트 기반 이모티콘의 시작이었어요. 단순한 기호가 감정을 전달하기 시작한 거죠. 진정한 이모지의 탄생은 1990년대 후반 일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NTT 도코모의 구리타 시게타카가 176개의 작은 그림 문자를 만들었어요. 제한된 문자 수 안에서 더 풍부한 표현을 위해 탄생한 이모지는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유니코드 표준에 포함되면서 어떤 기기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글로벌 소통 수단이 되었죠.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그 위를 떠다니는 섬이 있습니다. 어쩌다 마주친 랜덤 잡학. 이 섬은 아름다운 자연이 아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쓰레기 섬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미국 텍사스주의 2배에 달하는 크기로 떠다니는 거대 쓰레기 지대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류를 따라 한 곳에 모여 형성된 것인데요. 이 플라스틱 섬은 눈에 보이는 큰 덩어리뿐만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으로 부서져 바닷속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해양 생물들이 먹이로 착각하고 섭취하여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결국 먹이사슬을 통해 우리 인간에게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플라스틱은 의료, 전자, 식품 포장 등 우리 일상의 필수적인 소재가 되었고 없애기 힘든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와 기업들이 플라스틱을 대체할 신소재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해조류나 식물 기반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버려진 플라스틱을 다시 원료로 쓰는 화학적 재활용 기술 등이 그 예시죠. 플라스틱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다루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는 노력, 이것이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우리의 절실한 과제입니다. 트러플, 고급 식당에서만 볼 수 있는 비싼 식재료죠? 그런데 원래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 유럽 농민들은 숲속이나 포도밭 근처에서 돼지를 시켜 트러플을 찾아내곤 했는데요. 포도밭 주변에 잘 자라는 특성 덕분에 감자나 계란 요리에 얹어 먹는 서민 음식이었죠. 트러플이 비싸진 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으로 유럽의 많은 포도밭이 사라지면서 트러플도 함께 자취를 감췄고 희소성이 높아지자 자연스레 가격도 치솟게 된 거죠. 거기에 세계 미식 트렌드와 셰프들의 고급 이미지 마케팅이 더해지면서 트러플은 프리미엄 식재료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결국 트러플의 가치는 자연보다 마케팅이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차량이 침수되면 어떻게 탈출해야 할까요? 처음엔 외부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기라면 전원이 살아있으니 전동 창문을 내려 탈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침수가 좀 더 진행됐다면 전동식 창문은 작동하지 않겠죠. 이럴 땐 좌석 헤드레스트를 빼서 옆 유리의 구석을 강하게 쳐서 깨야 합니다. 정면 유리는 특수 코팅으로 쉽게 깨지지 않기 때문에 옆 유리를 노려야 하죠. 최악의 경우 물이 거의 다 차오르게 되면 차의 안쪽과 바깥쪽 압력이 같아집니다. 이때부턴 숨을 참고 힘껏 문을 열고 나오는 방법밖엔 없죠. 물속에선 움직임이 느려져 유리를 깨긴 더 어려우니까요. 나한테는 안 일어나겠지 싶지만 여름 장마철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건 정말 기발한 발명품입니다. 홍수가 났을 때 이 단순하게 생긴 물막이판은 물의 경로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확실합니다. 이 많은 양의 물에도 넘어지거나 부러지지 않고 물의 흐름을 막아내죠. 이 물의 힘을 버티는 원리는 바로 수압입니다. 만약 반대쪽에서 지지하는 방식의 수직으로 세운 판이라면 힘을 그대로 버텨내야 하지만 L자형 구조는 바닥에 눌리는 수압이 물에 밀어내는 힘으로 넘어가는 걸 버티는 구조인 거죠. 설치도 간단하고 보관도 용이해서 홍수가 많은 지역에선 참으로 유용할 것 같네요.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라쿤이 솜사탕을 물에 씻어먹는 오픈 영상 많이들 보셨죠? 근데 진짜 라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게 과연 위생 감각에서 나오는 행동일까요? 사실 이건 감각 보강 행동입니다. 라쿤은 시력이 좋지 않아 주로 앞발의 촉각으로 사물을 파악하는데요. 신기하게도 앞발이 물에 젖으면 감각이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물속에 음식을 넣고 만지는 건 음식을 씻는 게 아니라 더 정확히 느끼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먹이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거죠. 결국 라쿤의 손 씻는 모습은 지극히 인간의 관점에서의 이야기이고 사실은 야생동물의 생존을 위한 행동인 거죠. 캠핑 가면 빠질 수 없는 간식, 마시멜로. 마시멜로로 찐살은 배출이 안 돼서 몸에서 안 빠진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해가 큰 내용이죠. 마시멜로는 당분이 많지만 젤라틴이라는 단백질 성분도 포함되어 있고 작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주는 간식이에요. 게다가 특별한 첨가물 없이도 만들 수 있어 생각보다 단순하고 안전한 식품입니다. 몸에 나쁜 게 아니라 과하게 자주 이렇게 먹는 습관이 문제인 거죠. 마시멜로 적당히 즐기면 그저 기분 좋은 디저트입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빙하가 녹으면 어떤 지역은 오히려 더 추워질 수 있다는 역설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바로 해양 대순환 때문입니다. 따뜻한 바닷물은 극지방으로 이동하면서 열을 방출하고 차가워진 바닷물은 가라앉아 다시 적도 지방으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수는 염분 농도가 높아지면서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빙하가 녹으면 이 차갑고 짠 바닷물에 민물, 즉 염분 없는 물이 섞이게 됩니다. 민물이 섞이면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낮아지고 밀도가 줄어들어 이로 인해 해양 대순환의 흐름이 약해지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해양 대순환이 약해지면 유럽을 포함한 북반구 일부 지역은 오히려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빙하기와 유사한 현상을 겪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단순히 더워지는 문제를 넘어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참으로 무섭네요. 이 금속 덩어리는 뭘까요? 바로 금속으로 만든 아이스큐브입니다. 냉동실에 몇 분만 있어도 금방 차가워지고 음료의 맛을 유지해주죠. 게다가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리적일 것 같지만 생각보다 금속 아이스큐브는 얼음만큼 시원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금속 특성상 음료 바닥에 가라앉아 고르게 시원하게 해주지 못하고 생각보다 금방 주변 온도에 맞춰 식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얼음은 녹으면서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시원하게 해주지만 아이스큐브는 안에 냉매가 들어있어 흔들어주지 않으면 열전달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이건 지금 뭐 하는 걸까요? 무언가를 피부에 표시를 하고 콕콕 누르더니 잠시 후 이렇게 울긋불긋해졌습니다. 이건 바로 알러지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터 끝단에는 알러지 반응이 올 수 있는 의심물질 여러 개를 발라 소량씩 피부에 자극과 함께 묻혀주고 난 후 두드러기나 반점 등이 생기는지 확인해서 어떤 물질에 알러지 반응이 생기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알러지 때문에 고생해본 사람들은 한 번쯤 받아봤을 검사죠. 심하지 않다면 붓고 가려운 정도로 끝나지만 심한 경우엔 온몸에 심각한 반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특정 음식을 피하거나 주변 환경 개선 등에 도움이 되겠죠? 기후위기, 이제 정말 답이 없을까? 이 질문에 1억 달러를 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다 마주친 랜덤 잡학. 바로 일론 머스크인데요. 그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팀에게 무려 총 1억 달러의 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바로 엑스프라이즈 탄소 제거 대회였죠. 전 세계 수많은 팀이 도전했고 마침내 2025년 최종 우승 상금을 거머쥔 팀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인도의 스타트업 마티카본이었습니다. 바로 암석풍화를 활용하여 현무암을 잘게 부숴 농지에 뿌리는 거죠. 잘게 부순 현무암은 빗물과 만나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반응하고 이산화탄소는 돌 속으로 들어가 광물 형태로 영구히 포집됩니다. 이는 자연적으로도 일어나지만 돌가루로 만들어 넓게 뿌려 탄소 흡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아이디어죠. 이 기술로 연천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제거가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물론 돌을 분쇄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과 공해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건 사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이 대회는 이처럼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실제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거겠죠. 길을 걷다 보면 고압선 위에 새들이 평온하게 앉아있는 걸 본 적 있죠? 우리는 감전될까봐 가까이도 못 가는데 저 새들은 왜 괜찮을까요? 어쩌다 마주친 랜덤 잡학. 비밀은 바로 전기의 흐름, 즉 전위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기는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흐르는데 새는 전깃줄 하나만 딱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같은 전선 위에만 있으니까 몸에 전압 차이가 생기지 않는 거고 그래서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럼 이론상 사람도 두 손으로 전선만 붙잡고 다른 곳에 안 닿으면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이론상은 그렇죠. 하지만 다른 전선이나 땅 같은 곳에 조금이라도 닿는 순간 전위차가 생기고 전기가 흐르며 감전될 수 있어요. 실제로 큰 새들이 날개를 펴다가 다른 전선에 닿아 감전되는 사고도 종종 있거든요. 결국 새들이 안전한 이유는 단 하나, 전기가 흐를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가 어딘지 아시나요? 어쩌다 마주친 랜덤 잡학. 바로 볼리비아의 융가스 로드, 일명 죽음의 길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옆으로 폭 3m 남짓한 좁은 비포장도로가 구불구불 이어져 있죠. 짙은 안개와 잦은 비, 낙서까지 더해 매년 수많은 사고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이용했지만 현재는 새로운 우회 도로가 개통되면서 관광객들의 짜릿한 경험을 위한 도로로 바뀌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 험난한 길을 내려오는 투어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여러분은 이 죽음의 길을 도전해보고 싶나요? 흙없이 공기만 먹고 사는 식물이 있다는 거 아세요? 어쩌다 마주친 랜덤 잡학. 바로 핀란드시아라고도 불리는 에어플랜트인데요. 에어플랜트는 뿌리를 통해 물을 흡수하지 않아요. 사막이나 바위 위에서도 꿋꿋하게 자라는 이 식물 대체 어떻게 살까요? 자연에서는 바위나 나무 껍질 위에서 자라며 비와 안개로 살아갑니다. 에어플랜트 잎에는 트리콤이라는 특수한 솜털이 있어요. 이 솜털이 공기 중에 수분과 먼지 속 영양분을 쏙쏙 흡수하죠. 게다가 밤에만 기공을 열어 수분 증발을 최소화하는 CAM 광합성을 해서 건조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답니다. 심지어 공기 정화 능력까지 뛰어나서 실내 식물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심지어 벽에 걸 수도 있고 유리병 속에 장식도 가능해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살아가는 법, 에어플랜트는 그걸 보여주는 멋진 예입니다. 하늘을 나는 거대한 교통수단 비행기. 유독 흰색이 많은데 과연 단순히 디자인 때문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어쩌다 마주친 랜덤 잡학. 첫째, 열 반사입니다. 흰색은 햇빛을 가장 잘 반사해서 기내 온도 상승을 막아줍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최대한 내부 온도를 시원하게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점검 용이성입니다. 흰색 동체는 균열, 기름 유출, 찌그러짐 등 작은 손상도 쉽게 눈에 띄게 해줍니다. 안전한 비행을 위한 필수 조건이죠.
세 번째는 무게 절감입니다. 다른 색상은 페인트 칠에 더 많은 무게가 나가지만 흰색은 최소한의 페인트로도 깔끔하게 마감됩니다. 연비에 큰 영향을 주죠. 네 번째는 버드 스트라이크 방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밝은 색상은 헤드렛 시야에 더 잘 띄어 조류 충돌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덧붙여 중고 판매에도 유리하죠. 흰색은 어떤 항공사의 로고나 디자인을 입히기에도 가장 무난한 색상이라 비행기를 대팔 때도 유리하다네요. 미국 하와이에서는 오토바이 탈 때 헬멧을 안 써도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대신 반드시 써야 하는 게 있습니다. 어쩌다 마주친 랜덤 잡학. 바로 보안경, 고글입니다. 헬멧은 선택인데 눈 보호 장비는 의무라니 이상하지 않나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헬멧은 사고 이후 운전자를 보호해주지만 보안경은 사고 유발을 방지해 상대방의 피해를 예방하는 장비이기 때문이죠. 달리다가 먼지, 벌레, 자갈이 눈에 튀면 그대로 사고로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헬멧보다 보안경이 더 우선순위인 겁니다. 하지만 바람을 막아주는 윈드실드가 있는 모델은 예외예요. 윈드실드가 눈을 대신 보호해주니까요. 이런 법은 하와이뿐만 아니라 일리노이, 뉴햄프셔, 유타 같은 주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나라에는 이런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자유를 최우선하는 나라이기에 선택한 최소한의 규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숨겨진 놀라운 능력, 혹시 서번트 증후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어쩌다 마주친 랜덤 잡학. 이들은 특정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보여주는 사람들인데요. 마치 영화 속 초능력자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 본지 얼마 안 된 도시의 지도를 정확히 그리는 사람, 단 한 번 들은 복잡한 음악을 완벽하게 연주하는 사람, 혹은 어마어마한 양의 책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뇌의 특정 부분이 손상되거나 비정상적으로 발달하면서 오히려 다른 영역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유명한 사례로는 영화 레인맨의 실제 모델인 킴픽이 있습니다. 그는 12,000권 이상의 책을 통째로 외우고 읽은 책의 내용을 98% 이상 기억했다고 해요. 또 다른 예시로는 영국의 화가이자 자폐증을 앓았던 스티븐 윌트셔가 있습니다. 그는 헬리콥터로 도시를 한 바퀴 둘러본 후 본 모든 건물을 세세하게 기억하여 거대한 스카이라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직 모든 메커니즘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 뇌는 생각보다 엄청난 초능력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지구에서 가장 비싼 컬러는 무슨 색일까요? 바로 이 색깔입니다. 어쩌다 마주친 랜덤 잡학. 울트라마린이라 불리우는 이 색은 바다 너머에서 온 이라는 뜻이에요. 이 색을 만들려면 희귀한 보석, 라피스 라줄리, 일명 청금석을 갈아야 했죠. 라피스 라줄리는 아프가니스탄의 한정된 광산에서만 나왔고 가공이 어려워서 색을 추출하는데 엄청난 노동과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 안료는 금보다 비쌌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 색으로 그리는 것 자체가 부와 신앙의 상징이었어요. 특히 성모 마리아의 로브를 그릴 때만 쓸 정도로 특별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화학자들이 19세기 초 인공 울트라마린을 개발하면서 우리는 값싸고 쉽게 이 색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울트라마린만이 가진 깊고 신비로운 색감은 여전히 최고의 명품 색으로 남아있습니다. 물로 바위도 뚫는다는 옛말이 있는데 이건 쇠를 자르네요. 이건 바로 워터젯이라는 기술입니다. 강력한 수압으로 어떤 재료든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어 산업 현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죠. 금속, 플라스틱 복합재료, 유리, 목재 등등 거의 모든 재료를 레이저와 달리 열 변형 없이 자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상상 이상의 압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작은 실수라도 발생하면 사용자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워터젯으로 인한 사고는 절단 부위 손상부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까지 매우 끔찍한 케이스가 많다고 합니다. 어우, 이 영상만 봐도 섬뜩하네요. 바닷속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잠수함이 실제로 존재할까요? 어쩌다 마주친 랜덤 잡학.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만 놀랍게도 한국에선 지금 투명 잠수함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빛을 흡수하거나 굴절시키는 특수 소재를 사용해서 잠수함 주변을 투명하게 보이도록 하는 방식이죠. 거기에 한국의 뛰어난 배터리 기술이 더해져 투명 잠수함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2차전지 기반의 잠수함은 기존 잠수함에 비해 소음이 훨씬 적고 잠수 기간을 획기적으로 연장시켜 적에게 탐지될 확률을 낮춰주죠. 즉, 한국의 투명 잠수함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오랫동안 잠수하는 진정한 의미의 차세대 잠수함이 되는 거죠. 이러한 투명 잠수함은 해양 탐사, 자원 개발, 그리고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 특성 때문에 해양 기술 개발에 더욱 적극적인데요.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바닷속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한국의 투명 잠수함,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네요. 꿀벌이 사라진다면 인류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죠. 이 말 과연 사실일까요? 우리가 먹는 식량의 70% 이상이 꿀벌의 수분 활동에 의존합니다. 사과, 오렌지, 아몬드, 커피는 물론이고 심지어 우리가 입는 면, 옷도 꿀벌이 없으면 생산이 어려워져요.
꿀벌이 사라지면 식량 생산량이 급감하고 식량 부족은 곧 전 세계적인 기아와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꿀벌의 대체 수단과 새로운 농업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인공수분, 로봇 꿀벌 개발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죠. 물론 이런 기술들이 꿀벌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지만 인류가 멸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꿀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꿀벌 보호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친화력 하나로 야생에서 생존한 동물이 있습니다. 요즘 핫한 동물 바로 카피바라입니다. 카피바라는 10마리에서 100마리씩 무리지어 살아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함께 있으면 포식자에게 덜 노출되니까요. 무리 안에서는 서로 경계도 보고 위험도 함께 회피하죠. 혼자보다 함께일 때 더 생존에 유리하니까요. 더 놀라운 건 이 친구는 다른 동물과도 잘 지냅니다. 원숭이, 오리, 심지어 사람과도요. 이 덕분에 인간 가까이에서 보호받으며 사는 경우도 많죠. 자신을 공격하지 않는 모든 생명과 친구가 되는 것이 그들의 생존 전략인 셈이죠. 그리고 성격 덕에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스트레스도 적고 부상도 없어요. 그만큼 에너지 절약, 면역력 유지, 결국 오래 사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약하다고 지는 건 아니에요. 친화력이 곧 생존력이라는 걸 카피바라의 존재 자체로 증명해주고 있죠. 일본 난카이, 즉 남해 지역에는 해곡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해곡에서는 평균 150년마다 큰 지진이 일어나 일본에 엄청난 피해를 일으켰었죠. 새삼 이 지진이 조명되는 이유는 바로 이전에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한 만화가의 새로운 예언 때문입니다. 다음 재앙의 예언이 바로 25년 7월 난카이 대지진이죠. 사실 만화가의 말 한마디가 무서운 것보다 실제 지질 관련 전문가들도 모두 입을 모아 이곳은 당장 지진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0년 이내 지진이 일어날 확률을 80%로 보고 있으니까요. 이때를 기회 삼아 저렴해진 항공편으로 일본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죠. 여러분은 지금 이걸 기회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대비해야 하는 순간으로 보시나요?